투표율이 11.7%로 집계됐습니다. 500만 명 가까이 투표를 마쳤는데 이런 추세라면 내일까지 사전투표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표줄입니다. 공항과 기차역, 도심 사전투표소는 여행객과 직장인이 몰리면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휠체어나 앰뷸런스를 타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 후 지지 후보의 번호를 드러내는 다양한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며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각각 통합과 용서를 외치며 지지층뿐만 아니라 부동층까지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권위와 체면을 벗어던진 유세장 퍼포먼스 경쟁 취재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출범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호조 외 대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자 외국인들의 사자 주문이 몰렸습니다. 6년 전 서울 거여동 마천동 일대에서 대학생들에게 불법 다단계를 시킨 이들이 또다시 같은 수법을 쓰다 적발됐습니다. 취업시켜주겠다며 대학생을 유인해 대출을 강요하고 강제로 합숙시키며 관리했습니다. 209명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들에게 자격심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개인 택시기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증세 방법과 강도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 비난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금지선을 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에 대해 중국도 관영 매체를 통해 북한이 비이성적인 사고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대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율이 11.7%, 500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대통령 선거 첫 사전투표죠. 내일까지 투표를 마치면 모두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유권자가 미리 한 표를 행사할 걸로 전망됩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사상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전국 3,507곳 투표소에서 새벽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황금 연휴 여행객들이 몰린 인천공항과 서울역 투표소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오늘 꽃박람회 친구랑 쉬는 날이라서 갔다 오면서 9일날은 일해서 바쁠 것 같아서 여기서 하고 가려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전국 투표율은 11.7%, 모두 497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사전투표가 실시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지난해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때 첫날 투표율의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세종, 광주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고 대구와 인천, 제주가 낮았습니다. 지난해 총선 사전투표 때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투표율은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걸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투표율로 볼 때 내일 최종 투표자 수는 1,000만 명에 육박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첫날 투표율이 작년 총선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때 최종 사전투표율도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달 말 선관위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20.9%에 달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휠체어나 구급차를 타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뜨거울 걸로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투표율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자부심을 인증샷으로 남기는 일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죠. 이번에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증샷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문 앞까지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진 줄.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 전 사전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네, 투표줄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걸리죠? 지금 20분 소요되고 있어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대기 시간도 늘어났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긴 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투표하고 가니까 마음도 홀가분하고 그래요. 공항에 있어가지고 너무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도심 투표소도 마찬가지. 점심시간짬을 내 투표하러 온 직장인들로 건물 밖부터 투표소 안까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유권자는 물론 의료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환자도 있습니다. 아주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고 투표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어려움을 참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뒤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은 이젠 익숙한 풍경입니다. 일반적인 인증샷은 물론 손등이나 손바닥, 손톱에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번호를 암시하는 인증샷도 이번 선거부턴 가능해졌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주요 정당들도 사실상 본선거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일제히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역과 인천공항에서 황금 연휴 여행에 나선 시민들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프리허그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사전투표 25% 문재인과 프리허그 할 수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기호 2번을 상징하는 하트를 그려 보이며 투표소 인증샷으로 이목을 끌었고, 홍준표 후보는 최종 투표율 90%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내일 바쁘신 분은 사전투표 좀 해주시고 투표율이 한 90% 돼야 돼요. 해주시겠죠? 국민의당은 서울역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며 발로 뛰는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한 명이 10명을 데려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꼭 한 분이 10분씩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누구 찍으라고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위해선 딸 유담 씨가 직접 나섰고, 사전투표는 기호 4번 유승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인증샷 찍는 방법을 직접 소개하며 인증샷 릴레이를 부탁했습니다. 하나 둘 셋 투표했어. 오 인증이 SBS 정성진입니다. 함께 만들어. 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다면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국회팀 김정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사전투표율이 일단 시도별로는 집계가 돼도 세대별로는 안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선관위는 이 사전투표의 연령별 투표율이 이제 공개가 되면 5월 9일 본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연령별 세대별 투표율은 5월 9일 본투표가 지난 뒤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네, 근데 이제까지 뭐 관행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일단은 가장 가까웠던 지난해 총선 때 자료를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앙선관위 자료를 저희 SBS가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 선거 당일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약간 좀 다른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이 본투표와 비교했을 때 이 사전투표에서 이 당시 야당들의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 비례대표 결과 한번 볼까요? 정당들한테 투표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전투표에서 야권 지지율이 본투표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난해 총선 뒤에 발표되었던 세대별 사전투표율을 보면은 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에서는 20대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를 포함한 전체 투표율을 보시면 60, 70대가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사전투표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사전투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하고 본투표에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뭐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뭐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결국 당일 가봐야 알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제 대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본투표율도 좀 높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 2012년 대선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그 당시 왜 오후에 좀 투표율이 높아져서 당시 야당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박근혜 후보가 좀 당선이 됐잖아요. 네. 보니까는 그 오후에 나오셨던 분들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오후에 좀 많이 좀 나오셨다더라 이런 분석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 사전투표율만으로는 뭐 누가 유리할지 결국에는 본투표까지 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선을 이제 닷새 앞두고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면서 막판 선거운동에 기세를 올렸습니다. 통합과 용서를 각각 외치면서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부동층까지 끌어안겠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소식을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도 고양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선거 종반전 쇠몰이에 나섰습니다. 확고한 개혁을 위해 국민 통합을 완성하겠다며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개혁의 토대 위에서 대통합정부 만들 후보, 그런 대통령 누굽니까? 다른 당 출신 인사도 정부 인사로 기용하고 여야가 공동으로 당정 협의회를 여는 국민 통합정부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진보 지지층을 겨냥해선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진보 정당도 활동 공간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진보적인 세상도 좋지만 우선 정권 교체를 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문 후보를 아시아판 표지 모델로 하고 협상가라는 제목과 함께 김정은을 다룰 지도자가 되려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북을 시작으로 충청과 강원도를 한 바퀴 도는 유세를 벌였습니다. 우파 대결집을 통해 대선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박계 서청원, 최경원, 윤석열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풀고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도 복당시키자고 당에 요청했습니다.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바른정당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다 용서합시다. 또 서민 자녀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기 위해 로스쿨 폐지와 외무고시 부활을 제시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고시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노무현 대통령께 박탈한 겁니다. 그건 내가 되면 전부 되살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출산 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영유아 부모의 10시 출근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승엽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구와 경북을 찾아 보수 표심 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향해 헌법 존중이란 보수 가치와 정반대인 후보라며 비판했습니다. 15% 정도 얻어서 본인이 야당 기득권 가지겠다는 겁니다. 본인 정치적인 입지 위에서 여기 계시는 시민들 이용하는 겁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집권하게 되면 유승민 후보에게 부탁해서 경제 분야 맡아달라고 하겠습니다. 개혁공동정부에 남경필 안희정 지사, 이재명 박원순 시장 등을 참여시키겠다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걸어서 국민 속으로 가겠다며 오늘부터 120시간 도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운동화에 배낭을 메고 대구 시내를 7시간 동안 걸으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첨단 의료산업 육성 등 지역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서울 시내 대학가를 샅샅이 돌며 소신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정말 잘할 것 같은 후보를 찍어 대선에서 기적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누가 싫어서 누구를 찍는 이런 선거 하지 맙시다. 누가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그것만 보고 투표해 주십시오. 보수의 희망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유승민을 찍어달라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끝까지 선전하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썩어 빠진 보수 홍준표 후보에게는 한 표도 주면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8만 원으로 올리고 지급기한도 3개월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제주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촛불 대통령을 약속하며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자신을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홍준표 청산, 문재인 견인, 안철수 대체라는 1타 3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 생각하면 거침없이 기호 5번 심상정을 찍으셔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대학 등록금을 국공립은 무상으로, 사립대는 반값으로 낮추고 상속세를 재원으로 20세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주는 청년 사회 상속제도 공약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 남은 기간의 가장 큰 변수들은 뭔지 국회팀 김정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네. 우리가 어제 보도했던 마지막 여론조사, 문재인 후보가 크게 앞서는 1강 2중 구도였잖아요. 문재인 후보 남은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40% 안팎의 지지율로 홍준표,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측은 역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후엔 판세가 크게 안 변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막판 보수층이 뭉치는 걸 경계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이른바 투대문 전략으로 투표 동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 후보 앞서는 구도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면은 보수 표심이 보수 표심이 결국 막판 변수라는 건데. 네. 이게 홍준표 후보로 몰릴 거냐,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릴 거냐, 결국 이게 관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S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보수 지지층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보수 성향 유권자 20% 정도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보수 지지층이 많은 PK 지역과 강원에서도 20% 이상이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홍준표, 안철수 한쪽으로 몰리면 판세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보수 표심이 나에게 올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네. 두 후보 모두 아직까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가 많다고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들 샤이 보수가 대선 당일에 자신을 택할 거라는 건데요. 홍준표 후보는 근거로 구글 트렌드 조사를, 안철수 네. 후보는 네이버 검색량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자신과 문재인 후보 양강 구도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 측은 샤이 보수가 많아봐야 5% 남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끝까지 관심은 가겠는데요.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안철수 후보 모두 심리적 단일화,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보수층에 네.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선거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권위, 체면 이런 거 다 벗어던졌습니다. 권란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부산에 가면 롯데 자이언츠 팬이 됩니다. 독특한 응원 도구인 주황색 봉지를 머리에 쓰고 응원가도 열창합니다. 어색함은 잠깐, 문재인 후보도 부산 갈매기가 되어 지역 민심을 파고듭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홍준표 후보는 논란이 된 세탁기 발언을 오히려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당사에도 또 유세장에도 세탁기가 따라다닙니다. 홍준표 세탁기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대한민국을 경쟁 후보든 개혁 대상이든 몽땅 세탁기에 넣고 돌려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홍보합니다. 열심히 따라하지만 박자 맞추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TV 토론이나 연설이 차라리 쉬울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곡 더, 안철수 후보의 율동은 포기는 없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바른정당 탈당 사태로 고난에 처했던 유승민 후보. 유승민! 대통령! 이순신 장군처럼 칼을 뽑아 올리며 승리의 집념을 내보입니다. 네, 지금 이곳은 이대 앞인데요. 이렇게 젊은 유권자가 많은 곳에서는 후보의 깜짝 퍼포먼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해바라기 머리띠를 건네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 머리띠를 쓰고 젊은 여성들과 어울립니다. 선거도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풍자와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유권자들에 전달하는 것은 선진 정치를 위해서 아주 권장할 만하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 퍼포먼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뭘 투표 그래도 1층에서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기분 나빴어요. 네, 오늘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에서 한 장애인 유권자가 한 말입니다. 힘들게 투표하러 와서는 투표를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장애인은 기본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담했을까요? 송인호 기자가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1급 지체장애인인 김진석 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소를 내려가려니 가파른 계단이 가로막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지하로는 운행이 안 되고 장애인용 리프트도 있으나 마나합니다. 저 안전상 전동 휠체어는 안 돼요. 이게 문제를 견디지를 못해요. 김 씨는 결국 이곳에서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여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기분 나빴어요. 딸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온 노모 역시 투표소까지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건물 입구에서 투표소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자 식당이 나옵니다. 식당을 가로지르니 계단이 또 나타나고 한층을 더 내려가 미로 같은 통로를 3번 돌아야 비로소 기표소에 도착합니다. 건물 1층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임시 기표소를 만들어놨지만 신분증과 투표한 용지를 선관위 직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기표대 1층에다가 놔두고 그냥 도와주면 되지. 안이한 방식으로 여태까지 해왔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전투표소 3,500곳 가운데 18%가 넘는 641곳이 이렇게 지하나 2층 이상에 있으면서도 계단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기사들에게 자격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개인 택시기사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출범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대기업 중심으로 실적도 좋아지자 외국인들의 사자 주문이 몰렸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코스피는 21.57포인트 오른 2241.2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983년 1월 4일 코스피가 출범한 이후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주가 상승의 주역은 외국인으로 오늘만 3,64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다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른바 바이코리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전기나 전자산업 쪽 대형주들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덕분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8거래일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인 227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IT 업종을 많이 샀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IoT 등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 코스닥도 동반 상승하면서 8.68포인트 오른 635.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송 기자, 코스피 사상 최고치 기록이면 말 그대로 새 역사를 쓴 거죠. 네, 코스피가 시작된 게 34년 전인 1983년인데요. 그때 지수가 122.52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IMF 위기나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카드 대란 이런 것들 굵직한 고비들을 겪었죠.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을 한 겁니다. 오늘 종가가 2241.24니까 34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18배 넘게 올랐고요. 시가총액은 1983년 3조 4천억 원에 400배가 넘는 1,454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월 위기설 나올 정도로 비관론이 팽배했는데 시장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는 건가요? 적어도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4월 위기설의 근거였죠. 북핵 리스크, 중국의 사드 보복, 대우조선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을 포함해 세계 경제가 회복세여서 우리 수출이 계속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걸 체감을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주가 상승이 대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산 주식들이죠. 반면에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주식은 움직임이 신통치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가 2240대였는데요. 대표적인 대형주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두 회사를 빼면 실제로는 1880대밖에 안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런 주가 상승 추세에 한국은행이나 경제연구원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까지 올리면서 우리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계부채나 낮은 소득 증가율 때문에 서민 경제나 내수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이 또다시 극심한 대기 오염 상태에 빠져 공기질이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나빴습니다. 만성적인 스모그에 황사까지 겹치며 올해 첫 황사 경보가 발령됐는데 모레부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한낮인데도 베이징 도심 건물은 형체조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청명했던 날과 비교해보면 같은 장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베이징의 만성적인 스모그에 농도 짙은 황사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오늘 베이징의 미세먼지 PM10의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겼습니다. 일부 지역은 2000 마이크로그램이 넘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권고 기준의 4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초미세먼지 PM2.5 수치도 600 마이크로그램을 넘겨 말 그대로 숨쉬기조차 곤란한 정도입니다. 以前没有鼻炎的，现在经过这么多年的轻盈，也得了感冒就特别不容易好，咳嗽就是老是不好。 서우드 공항에선 활주로 가시거리가 떨어져 40여 편의 항공기가 연발착하고 15편이 취소됐습니다. 강력한 관리에 나서겠다는 당국의 장담과는 달리 올해 중국 도심의 공기질은 작년에 비해 좋은 날은 줄고 나쁜 날은 많아졌습니다. 석탄 연료 사용이 여전한 데다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는 공장이 보름 만에 245개나 적발될 정도로 공기질 개선엔 나몰라라 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는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모레부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환경당국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중국의 공기질 개선을 요구하는 적절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사실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6년 전 이른바 거마 대학생 사건 기억하시나요? 서울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일대에서 대학생 5천여 명을 상대로 합숙생활까지 시키며 불법 다단계를 했던 조직이 적발된 사건인데 당시 이 조직 고위 간부였던 사람들이 또 같은 방법으로 대학생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르다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입니다. 대학생 수십 명이 모여 있고 군데군데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보입니다. 모두 불법 다단계 조직에 속아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입니다. 30살 정모 씨 등 불법 다단계 조직 일당 38명은 SNS를 이용해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런 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판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선 직접 써봐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고 돈이 없다고 하면 대출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1년 거마 대학생 사건 당시 썼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대학생들은 강남 지역 19곳에 강제 합숙시키며 관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숙소가 있던 강남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 피해자 10여 명이 함께 생활했는데 이들은 가해자에게 감시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조차도 혼자 못 가고 누가 붙어있고 문 건너편에서 서 있던가 아니면 들어와 있던가 부모님이랑 전화 통화할 때도 이어폰을 다 듣고 있고 피의자들은 뜯어낸 돈으로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각종 명품을 사고 외제차 여러 대를 굴리는 등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209명으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경찰은 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들에게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개인 택시기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흰색 택시가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더니 차량 4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택시가 주차돼 있던 고급 차량 4대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각각 83살과 75살이었습니다. 현재 개인 택시기사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령 택시기사의 사고 건수는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5배 많습니다. 고령자가 모는 택시 타기가 불안하다는 시민도 늘고 있습니다. 걱정되긴 한데 예, 약간 되게 운전을 잘 하실 수 있는 그 판단이 약간 되게 걱정이 된다랄까요? 길을 잘 찾을 수 있을지? 실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8%가 사업용 차량 기사의 적성 검사가 일반 기사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는 3년 뒤 2020년이면 전체 개인 택시 기사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 기사가 된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자격시험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70세 이상은 해마다 시험을 봐서 기준을 넘지 못하면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기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인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2가지만 떨어져도 생계를 위협하는 살생부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지 마라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개인 택시 기사들은 정부의 자격심사제가 실행될 경우 즉각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고령자 자격 심사를 택시기사들도 무조건 거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개인 택시 기사들도 자격 심사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합은 심사제는 시행하더라도 이 검사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에도 비슷한 자격 심사가 있죠. 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선 택시기사 같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5년마다 자격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은 3년마다, 75세 이상은 매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나라들에서 고령의 기사가 만약에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발생하는 생계 문제는 어떤 반응들인가요? 네,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인 만큼 이 고령자가 택시 영업을 그만두더라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이 생계 걱정이 덜한 만큼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운전을 피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르죠. 결국 생계 지원책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시력이 나쁘면 야간 운전을 제한하거나 체력이 약하면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것 같은 맞춤형 처방을 내리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혈맹이라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비난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금지선을 넘고 있다고, 또 중국은 북한이 비이성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고 각자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관계의 붉은 선, 즉 금지선을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국을 작심하고 비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전후의 나라인데 중국이 미국과 한편이 돼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은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초청한 것은 비열한 짓이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북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지는 않겠다며 핵 포기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주변국이나 대국이라는 간접적 표현으로 중국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중국을 직접 지칭하며 비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관영 매체를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비이성적 사고에 빠져 있다며 북한 핵무기로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서로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파국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핵개발 고집으로 위험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내 반발이 커지자 미 행정부가 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추가 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아직도 압박 수단은 많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이 20에서 25% 수준, 압박의 단계는 5, 6단계 정도에 불과하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are preparing additional sanctions if it turns out North Korea's actions warrant additional sanctions. We're hopeful that the regime in North Korea will think about this. 미국의 정책 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며 북한의 미래 안보를 생각한다면 핵부터 포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중국 기업 직접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압박했습니다. If you can't take care of it or you simply don't want to take care of it for your own internal political reasons, we will. We'll sanction them through third country sanctions.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 용의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을 즉흥적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소속인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도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표현하며 성급한 대화 제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워싱턴의 전반적 기류가 강경 압박 쪽으로 흐르는 가운데 미 하원은 내일 원유 판매 금지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 대북 제재법을 표결합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내일 본회의 표결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대선 공약 검증 18번째 순서로 이번에는 증세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던 지난 정권과는 달리 이번에 많은 후보가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표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죠. 서로 방법과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균 205개의 공약을 내세운 5명의 주요 후보들. 공약을 실천하는 데 드는 돈은 얼마일까요? 각 후보 캠프에 알아보니 강력한 복지 정책을 내놓은 심상정 후보 연 110조 원으로 가장 많고요. 유승민 안철수 후보가 40조 원대 초반, 문재인 후보 35조 6천억 원,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18조 원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돈이 꽤 필요하다는 건데요.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증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더 걷겠다는 세금 규모를 보면은 심상정 후보가 70조 원으로 가장 많고요. 중부담, 중복지를 강조하는 유승민 후보 40조 원입니다. 이어 안철수 후보가 12조 6천억 원, 문재인 후보가 6조 3천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증세 1순위로 법인세를 꼽았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009년 25%에서 22%로 내려가서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낮고요. 또 연구개발공제 같은 각종 감면으로 실제 세율은 1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다시 돌리겠다는 게 네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입니다. 다만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는 법인세 감면 제도를 우선 손보고 부족하면 세율을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일하게 증세를 반대한 홍준표 후보는 중복되는 정부 사업을 없애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송 기자,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 적게 내는 게 좋죠. 물론 이제 전제는 나라 운영이 적은 세금 갖고도 잘 되냐 이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세금을 증세에 필요하냐를 추산하고 또 솔직하게 밝히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한국경제학회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요, 세금과 각 항목별 증세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은 바람직하다 하지만은 그 증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인 조세나 재정 계획 방안이 공약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요, 내건 복지 그리고 일자리 공약에 비해서 증세를 통한 지원 마련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요, 증세 없이 공약을 실천하는 게 현 재정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경제학회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재원 소요액도 다시 한번 재추계해서 정확히 밝히고 재원 조달 계획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끄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법인세 문제 얘기로 넘어가면 말이죠. 사실 요즘 미국이라든지 다른 많은 나라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추세인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상당수 후보들이 법인세 올리자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경제연구원도요. 그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은 고용이 0.3에서 0.5%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 4명의 증세를 주장한 4명의 후보들은요. 우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낮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 혜택을 본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개인소득세 증가율보다 법인소득세 증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여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이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법인세 인상으로는 최대로 하면은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의 재원 마련만 가능은 한데요. 현재 세제 그리고 재정 지출에 대한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서 시작된 남미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개입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LA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도로를 메운 수천 명의 반정부 시위대 사이로 최루가스가 자욱하게 퍼져나갑니다. 시위대가 세운 바리케이드 너머로 장갑차가 물대포를 쏘며 전진합니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을 던지거나 집에서 만든 방패를 가져와 극렬히 저항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카라카스 곳곳에서 군 경찰과 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경제 실패를 이유로 지난달 초부터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 선거 실시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헌의회는 선거를 피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libremente exigir un derecho fundamental que es el derecho al voto universal, secreto y directo. La constituyente que ellos están planteando. 마두로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 확산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주 안에 재헌의회 구성을 위한 투표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nvoco una asamblea nacional constituyente, ciudadana y de profunda participación popular. 베네수엘라에서는 한 달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 과정에서 숨진 사람만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헌의회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앞으로의 주택은 IT 기술을 접목시켜 뭐든지 척척 알아서 해주는 똑똑한 집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미래 스마트 주택을 이강 기자가 방문해봤습니다. 아침이 밝자 유리창이 투명해지면서 바깥 풍경을 비춰주고 부엌 탁자를 만지면 전기 레인지가 나타난 뒤 설거지는 로봇이 알아서 합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이런 주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관문을 열 때도 홍채 인식 기술이 적용되고 손짓만으로 전등과 선풍기, 텔레비전을 척척 켭니다. 화장대는 얼굴 수분을 측정해 화장법을 알려주며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옷장 거울은 앞에 서기만 해도 옷 입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7, 8년 후면은 그 대부분 가정이나 주택에서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사물 인터넷 기술의 경우 상용화 속도가 빠릅니다. 지난해 입주한 이 아파트는 거주자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출에 집에서 1.5km 이상 멀어지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며 돌아올 때는 공기청정기와 청소기, 밥솥이 알아서 작동을 시작합니다. 향후에는 건강정보라든가 금융정보, 개인의 이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고 더 이동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해킹의 가능성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택 시장은 2015년 4조 9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내후년엔 19조 원까지 3배 넘게 커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합니다. SBS 이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프 마니아로 알려진 가수 이승철 씨가 국내 대회에서 양용훈 선수의 1일 캐디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영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 투어에서 활동하다 3년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한 양용훈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가수 이승철 씨에게 캐디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떨리진 않네요, 사실은. 근데 또 남선은 제가 회원이라서 자주 와본 곳이라 뭐 낯설지도 않고 해서 화이팅! 침체한 한국 남자 골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캐디를 자처한 이승철 씨는 싱글 핸디캡에 소문난 골프광이지만 20kg이나 되는 가방을 메고 18홀을 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3주 전부터 체력 훈련했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더라고요. 산악 코스가 많아서. 양용훈이 벙커에 공을 빠뜨릴 때마다 초보 캐디는 몸이 더 바빠집니다. 빵카 정리할 때 제가 옆에서 지켜서 봤어요. 똑바로 하라고. 네. 나는 빵카 정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벙커는 넣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벙커를 4번이나 넣었어요. 기다리던 첫 버디가 나오자 주먹을 맞대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좀 거리가 있었는데도 버디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양용훈은 첫날 버디 1개와 보기 2개로 1오버파 공동 59위를 기록했습니다. 좋아하는 형이랑 이렇게 경기를 한번 해보니까 오늘 즐거웠습니다. 태국의 완나스리찬이 6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나선 가운데 허인회가 한타차 공동 2위로 우승 경쟁에 나섰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첫 번째 절기 입한데요. 종일 흐린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양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만 수도권과 영서 그리고 충북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말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선거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는 지난 2일 보도한 세월호 인양 의혹 기사와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기사가 방송된 전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외부 시청자위원을 중심으로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와 SBS 기자협회가 참여합니다. 진상조사위는 기사를 쓴 기자와 데스크 또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해서 이번 기사에 정치적인 외압이나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지, 부적절한 개입이 있지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